차교수의 양자역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영주째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난 첫 번째 한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1888년 리드베리 공식에서부터 시작했죠. 리드베리 공식은 바로 뜨거운 수소기체에서 나오는 빛이 선스펙트럼을 이루는데 그 선스펙트럼의 파장들 사이의 관계식이 리드베리 공식이었고, 이 리드베리 공식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크게 궁금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흑체복사 곡선을 설명하는 식을 만들다가 에너지 양저하 조건에 도달했죠. 그게 1900년입니다. 이 에너지 양저하 조건도 당시 알고 있던 뉴턴의 물리학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것이어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던 것이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합니다. 이 광전 효과를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에너지 양자화 조건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이 입자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광전 효과가. 그래서 이것을 빛의 이중성을 보인 첫 번째 이제 효과다, 첫 번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1911년에 원자핵이 발견됐는데, 그 원자핵 속에 전자가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1913년에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이 나왔습니다. 이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이 물리학자들에게 이제 뭔가 빛과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이었죠. 뉴턴의 물리학이, 뉴턴의 그 운동 방정식이 수소원자에서도 적용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은 도저히 왜 성립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세 가지 가정이 성립한다고 이제 생각해야지 성립하는 거였죠. 아무튼지 간에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으로 이제 고무된 물리학자들이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을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구양자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양자론은 진짜 양자역학이 나오기까지 원자 현상, 미세계 현상을 설명하라고 무지내를 썼지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나온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입니다.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그 빛이 이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이기도 한다면 입자인 줄 알았던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드브로이가 제안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구양자론은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제 뭐가 나왔냐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시작이 제시가 됐었고, 그리고 이 드브로이의 물질파를 이용을 해서 원자 내부 세계를 설명하는 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고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게 1926년인데 이 두 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했죠. 왜 그러냐면 두 개가 똑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건 무엇을부터 알았냐면, 이때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을 하면서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이 리드베리 공식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 의할 것 같으면 수소원자 속에 전자가 안정되게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값이 있었죠. 그 에너지 값을 여기서 구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값이 뉴턴의 그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하기는 했지만 그 앞에 가정들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없었는데,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나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나 둘 다 다른 가정 하나도 없이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구한 전자의 에너지 값을 그대로 이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리드베리 공식을
이걸 그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가정도 없이. 그래서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 원자를 설명하는 진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건 숫자들을 나열하는 게 행렬입니다. 이 숫자들을 나열한 행렬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풀었더니 이제 저 답을 구한 것이에요. 근데 파동역학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입니다. 미분 방정식은 연속적인 함수를 이용한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게 굉장히 의아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측면에서 미세계를 설명한 것으로부터 디렉으로 하여금 진짜 양자역학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진짜 양자역학의 골격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을 제안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그리고 뒤이어서 1933년에 슈레딩거와 디렉이 또 역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쟁 중이고 복잡했기 때문에 이 1932년과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이 한날 같이 수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바로 받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디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설명하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190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바로 20세기가 시작하는 해 그에 태어났죠. 그리고 22세에 뮌헨 대학에서 존 모펠트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존 모펠트가 바로 누굽니까? 구양자론을 이끈 사람이죠. 그리고 24세 1925년에 양자역학에 이르게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혼자 이름으로. 이게 바로 이 논문에서 양자역학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바로 나오게 된 것은 아니고 그 행렬역학에 이르게 된 그 아주 기본적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 공헌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세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에 내재된 원리인데, 사실은 불확정성 원리가 왜 성립하는지 하는 건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양자역학에 포함된 이 성질을 사실은 바로 알아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걸 발표한 공로로 바로 라이프니츠 대학 교수로 임명됐고,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원리죠. 그리고 1932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1941년 40세에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수가 되는 가장 높은 그런 영예라고 할 수가 있죠. 대학 중에 대학이 베를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이 차지한 위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상을 이 베를린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제 독일 뮌헨에서 사망을 했는데, 바로 24살 때 이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처음 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뮌헨 대학과 괴팅겐 대학 시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처음에 뮌헨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자기 고향과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1920년에 뮌헨 대학에 입학해서 존 모펠트 지도로 이론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존 모펠트를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4명이나 된다고 그랬죠. 1명은 노벨 화학상을 받았고 3명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22년 6월에 아직 박사를 받기 전에 존 모펠트의 추천으로 괴팅겐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왜 방문했냐면, 방문해서 좀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바로 보고가 와가지고
코펜하겐에서 보호가 와가지고 보호 페스트스필레, 보호 축제라고 하는 그런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당시에 알고 있던 사실은 구양자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의 특강 시리즈에 참석하면서 원자 내부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1922년에서 1923년에 걸쳐서 거기서 이제 보른하고 같이 göttingen 대학에 있으면서 제만 효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제만 효과는 원자에다가 그 자기장을 가하면 원자에는 선스펙트럼이 조금 더 많아지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1923년 7월에 미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사를 받았는데 이건 양자역학과는 상관없는 이제 난류 문제라는 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 이제 박사를 받고 나서 10월에 다시 göttingen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어시스턴트 하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박사후 이제 과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양자 이론에 대해서 더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많은 이제 잘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었냐면 하이젠베르크는 헤이 피버 이거는 뭡니까 이제 꽃가루 같은 거 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헬골란트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 옆에 이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는 잔디가 도대체 자라지 않은 게 잔디의 꽃가루 때문에 심한 헤이피버에 이제 고생하는데, 거기에 헬골란트에 가서 휴가를 하면서 양자역학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이 휴가 동안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라고 하는 게 아주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논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행렬역학과 관계된 4개의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이 바로 1925년에 이제 하이젠베르크 혼자의 힘으로 발표한 논문인데, 이 논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보른한테 보여줍니다. 이거 발표해도 좋겠냐고 하고서, 이게 지금 아직 이제 어린 나이니까 그렇죠. 아직 이거 박사도 받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사는 받은 뒤네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물리적으로 관측 가능한 양만을 다루는 새로운 역학의 틀을 제시하고 주기에 대한 양자 조건을 기반으로 행렬 구조를 도입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세계를 설명하는데 행렬을 이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그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행렬이라는 걸 별로 잘 몰랐습니다. 수학에 여러 가지 수학들이 나오는데 대개 수학들은 물리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행렬은 수학에서 먼저 나왔는데 아직 이건 물리학에 적용이 되지 않아서 물리학자들은 행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보른이라든가 이렇게 그 göttingen 대학에 있던 몇 사람은 이 행렬을 바로 이제 옛날에 자기가 학생 때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말하면 선형대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인지도 모르고 갖고 온 걸 나중에 보니까 이건 행렬이구나 하는 걸 바로 눈치가 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보른과 요르단이라는 이 두 사람이 하이젠베르크는 빼고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아이디어가 이게 행렬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아이디어를 수학적으로 엄밀한 행렬 대수학 안에서 정식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자 조건하고 교환 관계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행렬역학의 수학적 기초를 확립한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이 다시 제대로 된 행렬역학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수소원자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소원자에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에 하이젠베르크의 1년 선배, 바로 존 모펠트의 1년 선배고 존 모펠트보다 1년 먼저 박사 받고 그다음에 göttingen 대학도 먼저 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파울리인데 베타올리로 유명한 파울리죠. 이 파울리가 이제 이 행렬역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소원자에 적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바로 보호 모양과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얻음으로써 이게 이 행렬역학이 제대로 된 원자 내부를 설명하는 이제 그 원리다,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걸 이제 수소 원자에서 성공했으니까 이걸 다른 원자에 이제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행렬역학에 대해서는 이 하이젠베르크의 첫 번째 논문에서 어떻게 행렬이 이용하게 됐는지 하는 과정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첫해 1925년에 괴팅겐 대학에서 알려진 이 행렬역학은 그래서 어찌어찌 알게 된 이제 양자역학인데 나중에 디렉에 의해서 양자역학의 기본 법칙, 양자역학의 운동 법칙을 알게 됨에 의해서 이 행렬역학에 의한 식을 아주 심플하게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레딩거도 어찌어찌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일목요연한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일목요연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전역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 첫 번째 논문에서 어떻게 행렬이 나오게 됐는지 하는 걸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이제 독일어로 된 논문이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Quantum Theoretical Reinterpretation of Kinematic and Mechanical Relations. 그래서 운동학과 역학적인 관계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인 재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네마틱하고 미케니컬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용어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 논문은 제트 피직스, 이게 자이트스크립트 피어 피직, 이게 이제 독일 말인데 영어로 할 것 같으면 저널 포 피직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논문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건 무슨 논문이나 마찬가지냐면 그 독일 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독일 학자들이 여기에 맨 처음에 여기에 논문을 발표하죠. 그런데 1998년에 유럽의 여러 다른 나라들하고 그 각각의 이제 뭐 프랑스 물리학회, 뭐 영국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다른 물리학회하고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논문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피지컬 저널로 이렇게 통합됐다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자이트 슈리프트 피어 피직스는 오늘날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이 우리 양자역학 교과서에는 별로 이제 소개가 되지 않고 행렬역학이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행렬역학이 어떻게 소개됐는지 하는 것들이 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쉽게 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젠베르크가 어떻게 아주 어렵게 여기에 도달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올드 퀀텀 시어리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올드 퀀텀 시어리는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하는 걸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내가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양자론에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처럼 관찰 가능한 양을 구하는데, 자, 여기서 이 에너지를 구하는 거죠. 수소 원자의 에너지, 그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구한 것입니다. 이걸 구하면 어땠습니까? 선수 벡터를 구할 수가 있었죠. 에너지 차이로부터. 근데 그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서 구양자론에서 사용한 공식들이, 그게 뭘 이용해서 그 공식을 구했냐면 전자의 위치나 전자의 궤도, 회전 주기와 같은 관찰될 수 없는 양들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사실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한 것이죠.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어떻게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구했습니까? 전자가 원자핵 주기를 원운동한다고 가정한 거죠. 그리고 원운동했을 때 이게 주기가 얼마인가 뭐 이런 걸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구한 것인데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전자가 워낙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원자 내에 있는 존재들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건 옳지가 않다. 구양자론은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스타르크 효과를 제외하고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리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 근데 구양자론은 수소 원자에서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만 효과라고 했는데, 제만 효과는 원자에다가
자기장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선스펙트럼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라면, 원자에다가 전기장을 가하면 또 그 선스펙트럼의 진동수가 좀 바뀝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타르크 효과라고 하는데, 그거 수소원자하고 수소원자에다가 전기장을 가한 거, 이거 정도는 수소원자가 설명을 하는데, 다른 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 물리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구양자는 그 밖에 수소원자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뭐 여러 각도로 하거나 또는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자에서는 전혀 성립하지 않으니까 구양자론은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양자론이 왜 가망성이 없을까? 구양자론이 잘 안 되니까 구양자론을 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거를 확장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원궤도를 타원궤도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이론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건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바로 어떤 점에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구양자론이 고전역학을 기반으로 한다는 이유로 그 말은 구양자론이 어떻습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유용하니까 고전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양자현상이 고전역학에 벗어났기 때문에 구양자론이 잘 맞추지 못한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이 구양자론이 잘 맞추지 못하는 것이 양자현상이 원자에서 그 관찰된 현상은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양자론이 잘 맞추지 못한다고 간주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학생 때도 양자역학을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원자 내부에서는 고전역학이 거기에 적용될 수가 없다. 여기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시작한 맨 처음 이 하이젠베르크부터 고전역학이 원자 내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데서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은 원자 내에서 성립하지 않는, 원자 내는 아주 이상한 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구양자론은 순전히 고전역학에만 근거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구양자론을 산 게 뭐가 있냐면 아인슈타인 보의 진동수 조건을 거기서 이용을 했죠. 진동수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로 갈 때 그 에너지 차이가 HF하고 같다. 그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 보의 진동수 조건. 이게 바로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거기다 적용한 거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 보 진동수 조건, 에너지 양자화 조건도 이미 고전역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에너지 양자화 조건은 고전역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양자론이 고전역학에만 근거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에도 고전역학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에도 근거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양자역학을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수소원자를 빼고. 그래서 오히려 양자현상은 왜 구양자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냐면 그 이유를 여기서 확실하게 잡아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찾아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학의 기초가 되는 키네마틱에서 종전과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양자이론 문제에서도 조차 구양자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네마틱스가 다르게 그 고전역학의 키네마틱스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전역학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 고전역학에, 그래서 이게 이제 키네마틱스하고 미케닉스하고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학이 종전과 다르다. 그러면 운동학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에서, 양자 현상에서 발생했던 어려움들이 고전역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전역학의 근본을 이룬 운동학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운동학은 바로 이제 역학은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분야를 우리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운동학은 어떤 것이냐? 힘을 뺀 거예요. 힘을 빼고 운동 사이의 관계, 운동 사이에서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힘과 관련 없이 운동 자체를 기술하는 틀을 다루는 분야고, 자, 속도에서 가속도가 어떻게 나오고, 가속도에서 속도를 어떻게 구하고, 변위에서 속도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가
속도가 되죠. 또 이제 위치가 변하면 속도가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운동학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양자 현상 내부에서는 전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운동학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역학의 근본을 이루는 운동학이 양자 현상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걸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양자역학 영역에서는 고전역학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간, 공간, 그리고 운동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기술 방식이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다. 이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F는 ma로 표현했을 때 그걸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어려움이 단순히 고전적인 운동 방정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자체를 기술하는 기본적인 틀, 즉 운동학 자체를 다시 말하면 운동학을 설명하는 방법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어떤 계획으로 이제 기술하려고 하냐면 먼저 첫 번째, 전자의 위치나 주기처럼 지금까지 관찰할 수 없었던 양을 언젠가 관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자. 이 뜻은 뭐냐면 전자의 위치나 주기가 지금은 뭐 기술이 없어서 또는 장치가 정확하지 못해서 관찰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올 테니까 관찰할 수 있는 거,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식을 만들자라고 하는 희망은 버리자는 것이죠. 전자의 위치나 이런 거는 도저히 관찰할 수가 없다. 이건 원칙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대신 관찰할 수 있는 양들 사이 관계만 이용해서 고전역학의 역할을 하는 양자역학 이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전역학의 역할을 하는 양자역학 이론이란 바로 뭐냐면 고전역학이 어땠습니까? 기본 방정식, 운동 방정식 하나 가지고 그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알면 어떤 문제나 적용할 수가 있었죠. 그런 양자역학 이론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역학 이론을 세우는데 당시로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구양자론에서 성립한 진동수 조건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 보호 진동수 조건, 이 진동수 조건은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엔 크라머르스의 분산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지금 몰라도 되니까 그냥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새로운 양자역학 공식을 세우고 이를 몇 특별한 1차원 문제에 적용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바로 수소원자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차원 문제인데 어떤 1차원 문제에 적용하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 단순 조화 진동자인데 단순 조화 진동자를 약간 변형한데 이 문제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목표가 바로 뭐냐면 원자에서 방출된 선스펙트럼의 세기와 진동수를 구하자. 그래서 관찰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선스펙트럼의 진동수, 파장, 그 선스펙트럼의 파장 구한 게 이게 바로 진동수 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한 게 바로 뭐냐면 그 각각의 파장이 보이는 세기를 관찰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걸 구하는 이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예상하냐면 원자 내부의 전자 운동이 선스펙트럼을 방출한다. 원자 내에서부터 선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는 전자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전자 때문에 이 선스펙트럼이 나오니까 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할 것인가. 그리고 구양자로는 왜 성공하지 못했냐면 전자 운동에 대해서 관찰하지 못할 물량을 이용해서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 고전 전자기 복사 이론과 대응 원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전자기 복사 이론이 있는데 그 복사 이론과 대응 원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양자수가 굉장히 커지면 고전 물리학의 결과하고 양자 물리학의 결과가 일치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전 전자기 복사 이론이란 무엇이냐? 뭔가 전하와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 일반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 푸리의 급수로 전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푸리의 급수로 전개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진동수로 쭉 전개한다고 하는 건데 그 진동수의 한 성분이 이렇게 되면 푸리의 급수로 전개한 성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 뿌리 급수의 저 각진동수 오메가 있죠. 이 오메가에 해당하는 이제 그 전자기파가 선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알면 파장은 오메가분의 2파이 C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파장은 람다분의 C인데 이 람다가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그 원자 내부에서도 전자의 운동을 푸리의 급수로 대표하자. 고전 전자기학에서 복사파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전하나 전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푸리의 급수로 전개한 다음에 그 푸리의 급수의 각 항의 진동수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것을 전자의 운동에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운동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운동을 하면 그걸 푸리 급수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데 이때 전자의 운동이 n번째 양자 상태가 있죠. 그게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n번째 양자 상태는 뭐였습니까? n번째 양자 상태는 그 양자 상태를 정하는 보호의 가정의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그 양자 상태가 그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반지름이 있었죠. 그 안정된 상태를 이루는 반지름마다 양자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양자 상태들이 바로 이렇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n번째 양자 상태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것을 푸리의 급수로 전개할 것 같으면 요거 n번째 양자 상태에 대한 진동수입니다. 요거 WN 하는 건 WN이 n번째 양자 상태고 요거를 급수로 전개할 때 1, 2, 3, 4 알파는 1, 2, 3, 4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여기다 알파를 곱해가지고 1, 2, 3, 4 쭉 전개하고 그때 알파 번째의 저 색이 그 진폭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고전 이론에서 n번째 양자 상태는 기본 진동수, 기본 진동수가 n번째 기본 진동수인데 n번째 기본 진동수는 n번째 양자 상태의 기본 진동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푸리의 급수로 전개한다. 그래서 n번째 기본 진동수가 갖고 있으면 그것을 1, 2, 3, 4, 5, 6 한 걸로 푸리의 급수로 이렇게 전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고전 이론과 양자 이론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양자 이론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는 마찬가지로 오메가하고 람다 사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 이용하는 게 구양자론에서 이용하는 게 보어 아인슈타인 진동수 조건이라고 그랬죠. 보어 아인슈타인 진동수 조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였습니다. n번째 에너지 상태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n-알파 번째 에너지 상태. 여기 n번이 있으면 n번째 밑에 있는 알파 n하고 하나 둘 셋 n이 알파가 하나 둘 셋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상태는 알파는 1, 두 번째 밑에 있는 건 알파는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n-알파 번째 상태의 에너지를 빼가지고 그걸 플랑크 상수로 나눈 것이 그때 나오는 진동수와 같다라고 하는 게 보어 아인슈타인의 진동수 조건이었죠. 그래서 WN은 바로 뭐냐면 n번째 들뜬 상태에 놓인 전자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뉴는 진동수를 뉴자로 표시합니다. 그리스 문자 뉴죠. 뉴 n-알파. 그래서 전자가 n번째 상태에서 n-알파 번째 상태로 이동하면서 내보내는 빛의 진동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까 얘기한 그 고전 이론, 고전 복사 이론에서 푸리의 급수에서 쓴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푸리의 급수로 했을 때 여기에 n번째 진동수가 있으면 n번째 진동수의 알파 번째 한 개 알파 번째 그래서 n번째에서 n-알파 번째로 내려갈 때 진동수 저거하고 관계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랬을 때 요건 W는 이제 조금 이따 정의가 되는 것인데 이걸 저 n으로 미분합니다. WN으로 나눠 가지고 그걸 h로 미분한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요건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dj분의 dw 이렇게 하는데 요거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이론에서 걔 총 에너지를 주기현상의 액션 베리어블 J로 미분한 것이 그 주기현상의 진동수 U와 같은데 이게 바로 아디아베틱 프린시플에서 나오는 아디아베틱 프린시플이 바로 뭐였습니까? P를 Q로 주기현상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 것이 바로 NH 한 거였죠. 이 NH를 액션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n번째 양자 상태의 진동수 μ에는 알파 번째 하모닉스의 진동수가 바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n번째 거기서부터
뮤n은 n번째 양자 상태의 진동수인데 그걸 갖다가 그 뿌리 급수로 전개했을 때 알파 번째 1, 2, 3, 4에서 알파 번째 그때 진동수는 여기다가 뮤n에다가 알파하고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고전 전자기 이론이라면 요 놈하고 요 놈을 연결시킵니다. 무엇에 의해서 연결시키냐면 이제 대응 원리에 의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대응 원리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걸 한번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진동수가 n번째 양자 상태의 그 밑에 알파 번째로 가는 진동수는 DJ분의 DW 이건 총에너지죠. 총에너지를 액션 베어리어블로 미분한 것에 같다라고 하는 거. 요 HDN이 바로 DJ가 되죠. 자, 그걸 여기서 보이기로 하겠습니다. 그 보이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 용수철에다가 질량 M자를 이렇게 연결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진동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각진동수는 루트 M분의 K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역학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의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더한 것인데 운동 에너지는 이거 2분의 1 mv 제곱을 P는 mv라는 걸 이용하면 2m분의 p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2m분의 p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이 이게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k 요거 오메가는 k분의 m 요걸 이용할 것 같으면 k는 뭐가 되냐면 m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요거 w가 일정이다라고 한다면 요건 양변을 개수로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X와 P로 된 그런 위상 공간에서 그리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런 타원이 됩니다. 그래서 타원의 한쪽 축, P쪽 축은 저 EMW를 루트 시킨 거, 그 다음에 X쪽 축은 M오메가 제곱분의 EW 루트 시킨 거.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A와 B라고 한다면 A는 루트 EMW, 그 다음에 B는 M오메가 제곱 EW 이런 타원이 되고 이 타원의 넓이는 요거 아데베틱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제 P를 Q에 대해서 한 바퀴 삥 적분한 게 바로 요 내부의 넓이가 됩니다. 그 넓이는,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저 AB, 이렇게 파이 AB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이 AB를 요걸 갖다 그대로 곱합니다. 그럼 이게 넓이가 됐습니다. 요걸 다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오메가분의 2파이 W 이렇게 되면, 이거 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요 오메가분의 2파이 W니까, 요게 오메가분의 2파이가 이게 뉴죠. 그래서 W는 총 에너지는 뉴J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J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J로 DJ분의 DW 하면 누가 진동수가 되는 거 보였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된 거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하는데, 우리 이 양자론에서, 구양자론에서 쓴, 아인슈타인 보어의 진동수 조건을 요거하고 이제 같다고 놓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테일러 급수를 이용합니다. 테일러 급수는 무엇입니까? fx가 있으면, fx가 무한히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하냐면, A에 있는 정보로 X에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게 이게 바로 테일러 급수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n번째 미분한, 그 n번째 미분한 것의 미분 개수를 A에서, X는 A에서 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X-A의 n승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함수라는 것이 X값의 모든 X값에 대한 함수값을 알아야지 함수를 아는데, X값을 알지 않고 어떠냐면 어떤 한 점, X는 A라는 한 점에서 그 점에서의 모든 더함수 값을 알면 이 함수가 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테일러 급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급수는 이 무한대까지 쭉 더해지는데, n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지는데, 이걸 무한대까지 다 더하면 정확하게 성립합니다. 근데 이 테일러 급수는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냐면 근사식으로 사용합니다. 근사식으로 사용해서 이게 어떻습니까? X-A가 있고, X-A 제곱이 있고, X-A 3승이 있고 이렇죠. 그래서 만약에 X-A가 작다면 제곱은 어떻습니까? 더 작죠. X-A가 0.001이라고 하면 X-A의 제곱은 0.000001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2차 이상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근사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A가 요거 미분이 될 정도로 작으면 요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요 식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요거
이게 이제 풀이의 급수를 한 거죠. 요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A에서 쭉 그 도함수를 구한 걸 가지고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X에 있는 정보를 구하는 거. 이게 이 풀이의 급수라고 한다면 변수를 바꿔 가지고 저 X를 X 플러스 A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X 마이너스 A를 A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A라고 한다면 X에서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X 플러스 A의 정보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똑같죠. 여기다가 여기 이 X에다가 X 플러스 A만 대입하면 바로 이게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X는 여기 X가 X 플러스 A가 됐습니다. 그리고 A가 어떻게 됩니까? A가 바로 X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X 마이너스 A인데 그게 바로 A가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A가 요 A가 된 거.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를 증명했지만 바로 요것도 똑같은 거죠. 요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 우리 A번이 어떻습니까?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는데 근사식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 알파가 굉장히 작으면 요걸 테일러 급수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A가 작으면 요거 되는 거 있죠. 그래서 N이 무한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 W-N 알파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걸 이용합니다. 요걸 이용했을 때 WN 알파, 여기서 WN 알파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WN 쓰고서 WN, FX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A를 하는데 요 A 대신 여기 마이너스 알파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를 씁니다. 그리고 DX분의 DF죠. 그래서 DM분의 DW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그대로 됐죠. 그래서 여기 WN 빼기 WN 알파는 뭐가 돼요? 알파 DM분의 DW가 돼서, 자, 바로 이걸 이용한 거죠. 이걸 이용하면 우리 뭘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거 UN 알파는 요거 한 건데, 자, 이렇게 한 거를 여기다가 테일러 곱수를 집어넣습니다. 테일러 곱수를 집어넣으니까 바로 요게 됐어요. 요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알파 UN 앞에선 이거와 똑같아지는 거죠. 이거 똑같아져서 두 개가 이걸로 두 개가 이 n이 커지면 두 개가 대응 원리에 의해서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 관계하고 이 관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진동수의 결합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고전역학, 풀이의 급수를 정리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n번째 그 진동수, n번째 양자 상태의 진동수의 알파번째 진동수는 어떻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UN에다 알파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베타번째 진동수는 베타를 곱한 거니까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번째 진동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바로 이렇게 그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 UN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알파번째하고 베타번째를 할 것 같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번째 진동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양자 이론에 대한 것도, 자, 요것도 그대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자, 요 놈 대신에 요걸 대입하고 요 놈 대신에 또 여기다 요걸 숫자를 바꿔서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자, 요거에다가 더하기 여기 n자리에 n-알파하고 n-베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두 개는 상쇄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 바로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성립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자의 운동을 풀이의 급수로 이제 할 것 같으면 우리 이건 고전역학에서 이렇게 했었죠. 자, 진자 운동을 이렇게 풀이의 급수로 할 것 같으면 여기 풀이의 급수가 이렇게 있고 요거 알파 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시오리에서는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W하고 U하고 막 바꿔서 나오는데 W하고 M하고는 무슨 차이만 있습니까? 2파이로 나누기만 하면 U가 진동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하고 요건 그대로 그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이 관계가 여기 N 알파 이렇게 있는 게 N 알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알파 UN 이렇게 있는 게 요거는 UN 빼기 WN 빼기 WN 알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풀이의 급수할 때 알파 번째 상태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알파 번째로 더한 것인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요건 알파 번째로 더한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이 상태에서는 요거는 n은 n 번째 에너지고 요거는 n 알파 번째 에너지니까 여기서 알파나 n이나 어떻습니까? 의미가 같죠. 자,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이 고전 이론에서는 n 번째 양자 상태의
알파배한 게 이제 이거라면 요거는 n하고 n-알파가 n번째 알파 상태하고 n-알파번째 알파 상태 이렇게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의미가 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요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 호전역학은 좀 그러지 않는데 요거를 클래시컬 시오리에서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컬 시오리를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이제 요건 가능한 표현인데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요거하고 비슷하게 쓴다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XNT를 하는데 자, 요놈 대신에는 아까 뭐하고 대응했습니까? 요놈하고 대응했죠. 그 다음에 요놈에 대해서는 요놈하고 대응한 거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대응시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 경우는 요건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푸리에 급수 전개한 거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요놈은 어떻습니까? 푸리에 급수 전개할 때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여기 알파벳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제대로 된 푸리에 급수가 아닌데 아까 대응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요 두 개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런 거를 여기서는 지금 더하기 인덱스로 알파가 이용이 됐지만 여기서는 더하기 인덱스가 아닌데 자, 요건 아니어서 쓸 수가 없을 것 같지만 클래시컬에서부터 봐가지고 요걸 한번 어떤 게 가능한지 한번 찾아내자라고 하는 것이 하이젠베르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는 성립하지가 않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요게 여러 가지 가능한 경우 중에서 뽑아낸다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앙상블로 XT가 대표가 된다면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XT가 굉장히 많은 걸로 대표가 된다면 XT 제곱은 어떻게 대표될 수 있을까? 클래시컬 시오리에서는 XT가 이렇게 되면 이건 제대로 된 거죠. 이거 제대로 된 거니까 XT의 제곱은 뭔지 금방 압니다. 근데 요 놈은 제곱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시오리에서 X의 제곱을 구한 결과와 퀀텀 시오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이제 골라내보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놈 제곱하면 양쪽을 제곱시키면 되죠. 요걸 똑같이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똑같이 한 번 더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하면 됩니까? 바로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는데 요건 알파에 대해서 더한 것이고 또 한 번 곱해주려면 요거 요 더하기 인덱스를 다른 걸로 써야 되죠.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더해주고 알파 프라임에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알파하고 A 알파 프라임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잘 하기 위해서 요걸 어떻게 하면 요게 잘 나타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하나 B라고 하는 걸 요걸 생각합니다. 이 경우를 생각하면 이때 이제 알파를 이렇게 하고 여기 베타를 여기 하나 도입을 했는데 이 베타를 여기다 제곱을 했을 때 요 베타로 다 더한 거.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의 제곱을 요거 두 번 곱한 거 A하고 A를 두 번 곱한 걸로 만들었죠. 근데 X의 제곱을 한 번 이 앰플리튜드가 하나인 걸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요 놈하고 같아진다 한다면 그러면 이 하나인 앰플리튜드하고 그때 요 놈을 요걸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랬을 때 여기에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서 보니까 뭐가 됐어요? 알파 더하기 알파 프라임이죠.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알파 프라임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리에 여기에는 요 알파 프라임 자리에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왔으니까 이걸 알파 프라임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요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알파 프라임과 같다고 하면 요 방법 요게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요걸 이용을 해서 양자 이론에서 나오는 관계를 요것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요런 관계로 되는 걸. 그러면 클래시컬 시오리에서는 자,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했습니까? 요걸 요렇게 가정한 다음에 B 베타라는 걸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요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을 뭘로 만들었냐면 베타로 만들었죠. 그랬더니 요게 이제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 베타는 뭘로 되냐면 요걸로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퀀텀 시오리에서도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를 자, 두 개를 요걸 제곱을 했을 때 만드는데 요거 만드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요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진동수 조건에서 구한 거 자,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을 여기다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WN
여기는 n-베타 이렇게 놓을 것 같으면 요게 똑같아진다. 요 진동수 결합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베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관계식을 했냐면, 이때 이제 행렬로 곱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걸 이렇게 곱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곱하고 이렇게 곱했는데, 요 곱한 내용이 보니까 뭡니까? 요 알파를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는 n-알파가 있고 여기는 n-알파가 있고 요거는 n하고 n-베타가 있죠. 저 B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n하고 n-베타가 있고 가운데는 n-알파, n-알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더해준 거가 바로 뭐냐면 행렬의 곱셈이다 라고 하는 걸, 이 하이젠베르크는 행렬을 모르고 이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갖고 와서 göttingen 대학에 와가지고 보른한테 보여주니까 보른이 가만히 보고서 이건 행렬의 곱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행렬을 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A하고 A라는 행렬하고 A라는 행렬을 곱해서 B라는 행렬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B라는 행렬의 알파 베타 번째 요소는 AA 행렬의 알파 베타 번째 요소인데, 요놈은 뭐와 같아요? 요거는 A 번째 알파 감마 요소, 감마 베타 요소를 해가지고 감마에 대해서 다 더한 게 이 두 개의 행렬 곱이죠. 그래서 요 감마, 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은 게, 여기는 요 두 개와 같은 걸로 똑같이 돼서 요게 바로 행렬 곱이 된다. 이렇게 행렬 곱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미세계를 설명하는 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이젠베르크의 첫 번째 논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이젠베르크의 첫 번째 논문을 갖다가 내가 지금 절반 정도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후에는 실제로 어떻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한 건 안하모닉 오실레이터, 비대칭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이런 안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양자 이론의 식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구해지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진짜 양자역학 우리 디렉이 한 거 있다고 그랬죠. 그걸 할 것 같으면 아주 쉽게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행렬의 구조가 나오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행렬역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슈레딩거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죠. 하이젠베르크보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1887년에 나왔으니까 하이젠베르크보다 한 14살 정도 더 많죠. 그래서 빈대학에서 박사받고 1921년 취리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리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의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래서 그 26년 39세에 1926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한 논문에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옳게 구했습니다. 우리 아까 하이젠베르크에는 마지막 네 번째 논문에서 파울리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구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슈레딩거의 슈레딩거 방정식은 첫 번째 논문에서 바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옳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 논문을 발표하고 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이게 하이젠베르크의 논문이 나온 지 1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 바로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까 베를린 대학 교수로 임명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는 이 논문을 발표하고 바로 이제 27년에 이제 비록 40세지만 그때 했고, 그 다음에 1933년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유태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치 정권에 반대해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사람이지만 독일에 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1933년에 그 디렉하고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었는데, 그때 오스트리아가 다시 독일하고 합병되는 바람에 영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1956년에 이제 오스트리아로 돌아와서 빈대학에 있으면서 1961년에 74세 빈대학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나이는 하이젠베르크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슈레딩거는 보면 39살에 이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을 이제 고안을 했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드브로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브로이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드브로이는
물리학자가 아니었어요. 형이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파리대학 역사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형이 물리학자면서 솔베이 회의는 이제 3년 만에 한 번씩 벨기에의 솔베이라는 벨기에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솔베이라는 사람이 이게 비누를 발명한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솔베이가 거기다가 이제 이제 기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냐면 기초화학을 아주 증진시키기 위해서 3년 만에 한 번씩 뭐 유명한 학자들 모여서 회의를 했죠. 그때 이제 이게 오해인가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화두가 바로 뭐였냐면 빛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인 줄 알던 빛이 입자기도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역사 공부를 했던 드브로이가 그러면 전자가 파동일 수도 있지 않겠어? 이제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1913년에 파리대학 기초과학과에 또 거기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바로 물질파 이론으로 1924년에 제출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7년에 데이비슨, 거머, 톰슨 이런 학자들이 그 전자가 그 파동 성질을 갖고 있다는 그런 실험을 하죠. 그래서 이 실험이 나온 뒤에 1929년에 이제 그 물질파 이론을 제안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드브로이 이론에서부터 물질파 이론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 유명한 그 특성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유명한 공식 에너지하고 선운동량하고 정지질량 사이의 관계식은 아주 유명한 식입니다. 요건 바로 운동량에 대한 4차원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식인데 요건 그냥 선운동량 특성대성 이론에서 그대로 유도되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 대입하냐면 빛에다 대입하면 빛은 그 정질량 0입니다. 그래서 빛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여기 m에다 0을 대입하면 E는 PC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고 빛에 대해서는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하면 광속이죠. 바로 이 식에서부터 이 식을 이용을 해서 플랑크의 양자 공식을 표현합니다. 플랑크의 양자 공식은 E는 HF였죠. 그러면 이 E는 HF는 요거 뭘로도 표시할 수 있냐면 2파이분의 H, 2파이로 나누고 곱할 것 같으면 요 2파이분의 H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H바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진동수에다가 2파이 곱한 게 각진동수입니다. 그래서 H바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보통 E는 H바 오메가 이렇게 표시하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광자의 경우에다가 이제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광자의 선운동량이 P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P는 C분의 E죠. P는 C분의 E인데 이 E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걸 적용하면 HF 이렇게 되죠. 근데 HF인데 그 다음에 요 F는 뭐가 됩니까? 람다분의 C가 되죠. 그래서 요거 람다분의 C니까 곱하니까 람다분의 H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2파이를 곱하고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H바하고 람다분의 2파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K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거 H바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거를 이거 P는 람다분의 H다라고 하는 게 바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입니다. 선운동량이 P로 움직이는 전자는 마치 이 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파장이 람다인 파동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건 광자에 대해서 적용한 거죠. 광자에서 유도한 것인데 드브로이는 이 식을 물질 입자에도 적용하자고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랑크의 양자화 조건하고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 요 두 개를 이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전자도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슈레딩거가 바로 이걸 이용하자고 생각하게 된 데는 아주 크게 조언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바이입니다. 디바이가 바로 존 모펠트의 제자로 그 하이젠베르크의 선배인데 몇 년 더 선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오스트리아에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뮌헨 대학에서 존 모펠트 지도로 박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도 여러 가지 독일에서 물리학 회장도 역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적은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독일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1940년에 미국 코넬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쭉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바이는 이제 전기 쌍자 모먼트를 이용하는 그 단위로도 이용이 되는데 이분이 어디에 교수로 있었냐면 슈레딩거는 아까 어땠습니까? 여기에 그 쭈리 대학교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쭈리 연방 공과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되었어요. 거기에 있는데 우리 슈레딩거가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세미나를 했냐면 물질파에 대한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디바이드 왔었어요. 그래서 청중석에 있다가 파동이 만족하는 파동 방정식이 있듯이 전자가 물질파라면 지금 전자에 대한 식을 지금 만드는 게 지금 고민인데, 그렇다면 전자한테도 물질파가 만족하는 것 같은 비슷한 방정식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슈레딩거가 거기서 이제 슈레딩거도 또 이제 어디로 그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문이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 논문을 이제 실은 논문집은 뭐냐면 아날렌 데 피지크, 이것도 독일식인데 이거 물리학 연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이건 이제 그 독일에서 나오는 물리학계 그 학술지로 가장 유명한 학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799년 창간된 물리학 분야에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고, 이제 아인슈타인, 플랑크, 슈레딩거 등 저명한 과학자의 중요한 논문이 많이 게재되어 있고, 오늘날은 이게 어디로 갔냐면 와일리 출판사에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일리의 온라인 라이브러리로 이제 로그인 할 것 같으면 1940년까지 논문은 전부 무료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슈레딩거의 논문, 그 당시에 나왔던 것들도 전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슈레딩거도 4번의 논문,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그래서 1926년 1월에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한 그 논문을 이제 쓰고, 거기서 바로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구한 에너지 준위가 바로 나오는 걸 여기서 바로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이젠베르크 행렬력학이 먼저 나왔으니까 두 개 사이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조화진동자와 강체 회전자, 그리고 아원자 분자 등에 적용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뭐 한 거냐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력학에서 이런 거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력학에 슈레딩거의 그 파동력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여기다가 논문에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력학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력학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란 문제 같은 걸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거를 이제 4번째 논문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슈레딩거가 파동 방정식, 슈레딩거 방정식에 어떻게 도달하게 됐는지 그 개요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논문에서 이대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슈레딩거 논문에서 한 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 쉬운 방법으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파동을 표시한다고 한다면 파동은 그 위치와 시간 동시에 함수죠. 그래서 파동은 위치에 대해서는 람다라는 파장대로 이제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는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주기가 똑같은 값이 2파이마다 돌아오죠. 그러면 위치에서는 람다마다 돌아오니까 람다분의 2파이 x 이러면은 이제 주기 함수가 제대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t분의 2파이 t 하면 제대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걸 하나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k는 람다분의 2파이, 이게 파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파수나 각진동수가 식으로 표현하는 데는 훨씬 더 간단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 wxt는 바로 뭐냐면 위치가 x인 곳과 시간이 t일 때 파동이 움직인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a는 가장 크게 변하는 변이, 그게 진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매질의 최대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 전체 가로 안에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위상이라고 합니다. 파동 위상. 그래서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되는 중에 어디에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위상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표시한 것을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일러 공식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빼기 i 사인 알파는 익스포넨셜 i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놈도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요것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코사인 알파 항이 하나 있고 사인 알파 항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설명할 때도 요걸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과를 실수 부분을 취하든지 허수 부분을 취하면 됩니다. 왜 이걸 쓰냐면 계산하는 게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파동 계산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복소수로 표현한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결과에 실수 부분만 취하든지 허수 부분만 취하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파동에서 그렇게 하는데, 파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양자역학으로 가니까 물질파로 갈 때는 어떻게 하냐? 바로 요즘 그대로 씁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요 허수 부분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평면파를 표현하는 식이다. 평면파라고 하는 게 이게 쭉 똑같이 코사인 웨이브가 진폭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그런 파동을 우리가 평면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파동이 있을 때 파동이 만족하는 식을 파동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식이 파동을 만족하는지 보겠어요. 여기서 K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람다분의 2파이라고 그랬죠. 오메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T분의 2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파동이 만족하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파동이 만족하는 그 미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냐면 요거 위치로 2번 미분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미분합니다. 시간에서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 익스포넨셜 우리 미분하는 거 잘 알죠.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2번 미분했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푸사이, 원래 푸사이가 또 나오고 여기서 똑같은 푸사이가 또 나왔죠. 그래서 요 놈을 K제곱으로 나누고 요 놈을 W제곱으로 나눠서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되죠. 그게 바로 저 X로 2번 미분한 거하고 그 다음에 T로 2번 미분한 건데, 그걸 X로 2번 미분한 걸 K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T로 2번 미분한 거를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서 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미분 방정식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파동 방정식입니다. 근데 저기서 K제곱을 양쪽에 곱하면 K 나누기 W 나누기 K는 바로 뭐냐면 저렇게 볼 것 같으면 저거 T분의 람다죠. 이게 바로 속도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저 파동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되고, 이 파동 방정식에는 그 파동의 속도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파동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쉬운데,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도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파동을 대표하는 식, 이 물질파를 대표하는 식 똑같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 그 물질파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했습니까? K는 H분의 P가 성립했고, W는 H바분의 P, 오메가는 H바분의 E, 이거는 P는 H바 K, 그 다음에 에너지는 H바 오메가, 요 식이죠. 이게 성립했죠. 자, 요걸 구하기 위해서, 자, 요걸 갖다가 X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해 주겠어요.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K제곱이 나오니까 여기서 K제곱은 바로 뭐가 됩니까? H바 제곱분의 P죠. 그래서 마이너스 H제곱분의 P제곱, 그 다음에 푸사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P제곱 푸사이가 뭔지 알 수가 있겠죠. P제곱 푸사이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알았습니다. T에 대해서는 한 번만 미분합니다. 한 번만 미분해도 여기서 오메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오메가를 이용하겠어요. 이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여기다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가 됩니까? 이 푸사이는 IH바 파셜 T분의 파셜 푸사이, 이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운동방이 사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요걸 갖다가 뭘로 바꿀 수가 있냐면, 한번 X에 대해서 적분하면 1 에너지 정리가 되고, 또 한 번 적분하면 요 힘이 보존력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됩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이거는 전부 다 미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양이 되는데, 이때 요걸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때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요 푸사를 여기다 이렇게 곱해주겠어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 우리 여기서 요거 있죠. 요 놈이 여기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알 수 있죠. 요걸 여기다 대입합니다. 요걸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요거 그대로. 자, 요 2n분의 P제곱 대신에 요걸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거 2푸사이 대신에 요걸 그대로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온 모양이 어떻습니까? 파동 방정식이 나온 모양과 아주 그럴듯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입니다. 근데 이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 막 나왔을 때 어땠냐면, 하이젠베르크는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구하는데 관측 가능한 양만을 사용해야 되고, 이들 물리량이 진동수 조건에 따라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의 쌍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두 물리량의 곱이 보통 수의 곱이 아니라 행렬의 곱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마침내 행렬역학 이론을 세웠죠. 그리고 슈레딩거는 드브로이 물질
전기철파 개념을 전자에 적용해서 전자의 운동이 파동 방정식과 유수한 편미분 방정식을 따라야 한다는 총탈에서 출발해서 파동역학을 제안을 했죠. 그런데 두 이론에서 각각 행렬역학은 행렬역학의 방법으로, 파동역학은 파동역학의 방법으로 뭘 구해봤습니까?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구해봤죠. 그랬더니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류드베리 공식을 만족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실험에서 관찰한 걸 만족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런 가정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자현상을 설명하는 올바른 이론으로 바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양자역학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은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 성공했지만,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이룬 성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한 이 식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지도 몰랐죠. 그런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어땠습니까?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은 똑같은 결과를 냈지만, 행렬이라는 대수적인 방법하고 편미분 방정식이란 해석적 방법, 대수적인 방법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이고, 해석적 방법은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수학적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 오히려 디렉과 폰 노이만이 미세계를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는 더 깊은 틀을 마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디렉이 양자역학의 기본 구조를 그 근본 원리에서부터 착착착착 유도해냈다면, 그 기본 이론이 성립하는 수학적인 체계를 이제 제공해준 사람이, 또 알려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폰 노이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전역학,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고전역학에서는 어땠습니까? 물리량이 변수에서부터 바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던 물리량을 대상 입자의 모든 정보를 담은 상태 벡터에 적용하는 연산자로 표현해야지만 됐습니다. 물리량을 직접 구할 수가 없으니까 물리량은 연산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상 물체는 상태만 표현하는 상태 벡터로 표현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는데, 근데 고전역학이 그러면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가 고전역학에서 나온 관계가 있죠. 그 관계식은 양자역학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뉴턴역학의 기본 원리에는 양자역학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고전역학이 그 양자현상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전역학은 양자현상에서 성립하는데, 양자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이 당시에 알고 있던 전의 키네마틱스,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하던 키네마틱스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됐고, 이제 우리 이제 양자역학 제대로 된 시간을 이제 갈 것 같으면 바로 이 제대로 된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 두 번째 강의도 연습으로 한번 토의를 해보세요. 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왔는데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그 정규 강의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팅방이 굉장히 여러 개 있죠. 그래서 이 채팅방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채팅방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서로 안내 및 친구하는데 우리 양자역학 수강생 모임이라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 수강생 모임이라는 채팅방이 양자역학이라는 채팅방 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강 시험을 하기로 했죠. 등록을 하기로 했죠. 그러면 등록한 사람들만 양자역학 채팅방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공지사항 전달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의 친교, 그래서 인사하고 또 잡담하고 이런 거를 여기 양자역학 채팅방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강의를 하면, 아까 우리 연습할 때 첫 번째 시간 연습할 때 보니까 그 실시간 채팅방, 우리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이 있는데, 그 채팅방에서 나는 그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강의를 먼저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걸 틀고 나도 이제 같이 보는데, 그때 그 채팅방에 올라오는 만약에 질문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대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방은 여러분이 출석하는 걸 이용했습니다. 거기서 닉네임을 이제 써놓은 걸 확인을 해서 출석을 하는 것만 이용을 하고, 이제 실제로 내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어디다 하냐면, 우리 지금 현재도 있죠. 양자역학 Q&A 채팅방. 여기는 여러분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방언들은 이건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에 있던 분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이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채팅방에서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설명이 필요하면 그 다음 강의에서 이 채팅방에서 나온 질문을 취합을 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채팅방 있죠. 그 채팅방은 조별 토의하는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이렇게 3개의 채팅방이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조언들도 안 바꿉니다. 그리고 이 채팅방에 올라온 의견이 활동 점수로 반영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의견을 이제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한번 이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간단하게 AI로 챗GPT나 제미나이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여기서 이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AI고 같이 살죠. 그래서 여기는 뭔가 아이디어, 내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활동 점수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그 아이디어의 내용을 내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횟수만 재겠습니다. 횟수. 근데 일주일에 2번 강의한 다음에 횟수가 3번을 맥시멈으로 하겠습니다. 더 많이 오는 건 3번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3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활동 점수에 반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진행 일정은 우리가 맨 앞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이 강의에 대해서 공지할 때도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 9월 30일까지 양자역학 강의에서 알고 싶은 거 5가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많이 그렇게 많이 안 보낸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딱 제목으로 쓰려니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라도 써놓으면 그게 나 자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 제목을 그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 10월 20일 전까지 이게 꼭 보내주면 나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온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 강의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내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아직 안 보낸 분들은 다시 꼭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내 이메일로 보내는 거죠. dcha@naver.com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수강 등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10월 12일부터 멤버십에 양자역학 등급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등급으로 가입해주고 이때 이 등급의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어떻게 가격 책정하는지는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달러로 책정하기도 하는데 아마 3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책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 10월 20일부터 이제 2월 5일까지 16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월요일과 목요일 9시부터 10시 15분 75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7주 동안 한 다음에 8주하고 16주에 시험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 시험은 우리가 그냥 목요일 날 시험 본다고 저는 그랬었는데 그렇지 않고 월요일 날 출제를 해가지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카카오톡 양자역학방에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풀어가지고 이메일로 풀어서 나한테 이메일로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그리고 기말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6주에 월요일 날 출제가 하고 목요일 날 답안이 올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책을 봐도 좋고 강의 또 한 번 들어도 좋고 뭐 좋습니다. AI한테 물어봐도 좋고 뭐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답안을 하면은 그 답안을 아주 공정하게 내가 채점해서 그 점수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출석 인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강의 시간 동안만 열리는 실시간 채팅창에 자기 닉네임을 올리면 그러면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적 반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중간시험 40%, 기말시험 40%, 출석 10%, 활동 10%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우리 2월 7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수강생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2월 7일 우리 이틀 동안에 이거 할 수 있을지 몰라서 2월 7일 이후 3일 이내에 성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간단히 AI 소개하겠습니다. AI를 지금 활발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이용하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AI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용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죠. 물론 돈을 한 3만 원 정도 내도 되지만 내지 않아도 충분히 똑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중요한 AI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챗GPT입니다. 이 챗GPT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 스마트폰이든지 PC든지 우리 스마트폰 같으면 어플을
다운받는데 가가지고 보면 이 챗GPT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내려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에서는 이 챗GPT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생긴 게 보입니다.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뭐든지. 그럼 이렇게 조그만 판에다 얼마 못 쓸 것 같죠?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또는 내가 이미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도 됩니다. 저기 플러스가 바로 그런 거 올리는 거예요. 여기는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파일도 올릴 수 있고 사진도 올릴 수 있고 그럽니다. 여기다가 사진을 올릴 것 같으면 그 사진 보고 뭐든지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말로 해도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갖고 할 때는 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탁 누르면 그 다음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여기 탁 누르고 들으면 내 말 끝나면 답변이 쭉 나옵니다. 답변이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과 글로 같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뭘 물어보느냐? 아무거나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사실을 알려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여기서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 이 챗GPT에서 답변해 주는 게 진짜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챗GPT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용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 문제 내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답 써주세요 하면 그걸 갖다가 그 답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답을 보고서 아 이거 내가 원하는 답이야 라고 할 때 뭐 보내면 그만큼 인정을 받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든지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챗GPT에서 틀린 답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처음 막 물어보면 그때 챗GPT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사람은 생각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가 딱 생각이 나는데 챗GPT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냅니다. 이 조각조각 내가지고 여러 가지를 비교합니다. 비교해가지고 처음 막 답변할 때는 적당히 비교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래야지 답을 알려줘요.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질문하면 더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심지어 논문을 쓸 때 참고문헌 찾아주세요 하면 없는 참고문헌이 얼마든지 나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챗GPT에서 뭔가 틀린 걸 가르쳐 주더라도 그건 챗GPT의 당연한 결과다. 그건 내가 챗GPT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가를 내가 스스로 체득해야 된다. 이걸 잘 체득할 것 같으면 챗GPT가 있는 세상하고 없는 세상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가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긴 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글을 쓰면 됩니다. 또는 요걸 누르고 말을 하면 됩니다. 또는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다 여러 가지를 하면 됩니다. 요 표시는 뭐냐면 요 제미나이에서는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챗GPT와 제미나이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제 양자역학 강의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양자역학 강의에 이런 토의나 이런 거 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로 AI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는 챗GPT에서 뭐라고 그러더라 이런 거 가지고는 논의할 필요가 없죠. 챗GPT는 어떤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강전 2번 강의를 여기서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0일 개강날 월요일 오후 9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에 물론 실시간 채팅 거의 끝날 때 닉네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수강해서 16주 동안 여러분과 같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